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유리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총력을 다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바탕이 되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모시고 1주년 주요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벤처기업인 출신으로는 첫 번째 중기부 장관이십니다.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1년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왔거든요. 네. 저희가 700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분들을 다 지원 육성해야 되는 부처다 보니까요. 정말 1년을 되게 숨가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난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이제 바쁘셨는데 그만큼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수건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드디어 이뤄내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만을 네. 기존의 수의타 계약서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계약 기간 동안 원자재가 올라도 기존에 계약된 금액으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같이 코로나랑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그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계속 요청을 업계에서는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네. 작년에 법제화해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4년 만의 성과입니다. 자, 오는 11월부터 드디어 복수 우결권이 시행됩니다. 재계라든가 업계에서 좀 논란도 있었는데 법안이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업계의 반응,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게요. 제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2000년 8월에 발의를 했던 법입니다. 근데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장소를 부처로 옮겨가지고 네네. 법제화까지 완성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숙제를 마친 그런 느낌이고요. 마켓컬리나 쿠팡 같이 네. 이제 기업이 크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투자금은 필요한데 또 투자금을 받다 보면 경영권이 불안해지는 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한 주가 1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 시에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앞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커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된 지 오래된 제도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신금융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따끈따끈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관과 연계한 중소기업인 대회, 올해가 벌써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용산에서 열린 것으로 압니다. 자, 제가 이제 기사도 보고 화면도 많이 봤는데 거의 뭐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중소기업 주간이라고 해서 네. 일주일 동안 지정되어 있고 그게 5월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처음 이전하면서 네. 첫 번째 행사를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인의 대회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올해도 이례적으로 한 번 더 네. 동일한 행사를 2번 연속해가지고 개최해 주신 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의미와 더해가지고 더 모든 참석자에게 더 큰 의미로 부여됐던 것은 네.
대기업의 총수 9분이랑 그다음에 중소기업, 네. 스타트업, 소상공인 분들에서 500분이 잔디마당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테이블에서 서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요. 네. 함성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함성이 함께 성장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함성을 대한민국에서 실천하자. 네. 그리고 그거 일환으로 저희가 조만간 호프라는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멘토를 만날 수 있고요. 네. 또 사회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적절한 도움을 앞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 중소기업을 위한 선포식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이 바로 네, 이게 아까 함성이었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함성. 예. 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보통 이게 사회 취약층이든 어떤 봉사든 그전에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수출도 직간접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 47%도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큰 축으로 자리 잡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함성 프로젝트를 저희가 발표를 하고 앞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뭉쳤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의 함성 퍼레이드를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굵직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는 2027년까지 이 혁신특구가 무려 10개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 혁신특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글로벌 혁신특구 유력 후보지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어느덧 규제 천국이 됐습니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법과 규정을 정부가 만들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부터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육성 정책이 발목을 잡는 규제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32개 지역에 규제자유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는 실증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만 3년을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품이 다 나왔는데 한국에 출시를 하려고 했더니 그 3년 동안도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글로벌 혁신 특구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번에 고안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이 돼서요.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인증을 받을 때 국내 인증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인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랑 지금 MOU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증 기관의 인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고 사무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그때까지 법 규정이 제정되지 않으면 바로 세계적인 인증을 받아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글로벌 혁신 특구의 그 요지고요. 그래서 5월 말에 네. 이미 저희가 공지가 나가서 지금 많이들 신청을 그러니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네. 네.
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내세우셨습니다. 1월에 수출 지원 방안 발표됐고 최근에 1분기 수출 실적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DP의 30%를 사실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수출에 대한 경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이 이제 줄고 있고요. 근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대기업 감소율에 비해서 중소기업 감소율이 적습니다. 게다가 그 수출은 감소했으나 실제로 수출을 진행한 그 수출 기업 수는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고요. 전체 수출 퍼센테이지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중소기업은 지역과 품종에 있어서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수출 가능 지역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뛰고 있고요. 실제로 물건들을 배에 실어서 가서 바이어를 만들어서 만나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어를 만나고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나라에 수출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보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중소기업 수출 50 플러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50 플러스 어떻게 좀 달성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네.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로 얘기하면 50 플러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중소기업이 수출을 몇 프로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12, 3%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네. 근데 직접 자기 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중이 20%, 대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통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20%, 이미 40%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 안에 50 플러스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 만만치 않은 이고요.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네, 근데 많은 지표에서 고무적인 게 예를 들면 CES 혁신상도 대한민국이 절반 50 플러스 이상 받았고요. 네. 그 중에 실제 그 선정된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가 5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매출은 이미 47%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지표에서 50 플러스를 하는 것이 좀 담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최근에 이제 일정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해외 정말 방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제가 딱 직감할 수 있는데요. 세일즈 외교, 투자 유치 활동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또 성과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년 동안 벤처기업인으로 살았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불경기에 그냥 국내 내수가 안 좋다. 그래서 국내에만 갇혀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가보면 한류의 열풍이 엄청납니다. 단지 K-팝뿐만 아니라 K-스타트업, 그다음에 K-푸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가면 어떤 보람이 있냐면 저희 스타트업들 이번에 보스톤에 바이오 클러스터 저희가 행사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가기 전에 이미 글로벌 회사들이랑 그 투자 관련해서 2번의 온라인 미팅을 했고요. 사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맞춰서요. 네. 현지에서도 2번 했는데 실제로 바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3억 불에 대한 투자 MOU를 했는데 MOU가 보통 실제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올 1월에 저희가 펀드 조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DC에 갔을 때도 수출 계약만 5,500억을 기술 수출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일본에 제가 최근 갔다 왔는데 네. 이렇게
떡볶이, 컵라면 떡볶이 50억. 네, 또 수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뛰는 만큼 네. 그리고 부처가 기업의 영업팀과 같은 그 절박함으로 같이 뛰면 확실히 중소기업보다는 저희가 앞에서 달리면 실적이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누빌 생각입니다. 네. 저 중기부 밑에 계시는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좀 든든하시겠어요. 저렇게 장관님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 주시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내수가 좀 답답하고 침체돼 있으니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는 좀 뭔가 좀 게임 챌린저 같은 그런 좀 이미지도 제가 딱 와닿습니다. 자, 6월에 진행하는 해외 활동 뭐 있으시면은 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사우디 갔다가 그다음에 UAE 갔다가 프랑스 갑니다. 아, 지금 제가 가는 게 이번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에는 비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다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네. 올해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같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맞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중동의 물꼬를 크게 뚫어주셨기 때문에 네. 가고 또 가서 반드시 도장을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소상공인의 이상적인 모델, 드디어 나왔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인 이름을 봤어요. 라이콘 이렇게 네. 이제 이름을 지으셨던데 라이콘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니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유니콘 앞에 라이프 또는 로컬의 L자를 붙여서 라이프 유니콘. 그래서 라이콘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찾아서 맞아요. 창업하시거든요.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은 기술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콘이 되는 것은 스타트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누구나 다 유니콘이 될 수 있다 해서 라이콘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기 한 계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변화 두 개를 동시에 봤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적인 변화는 뭐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많이 좀 쇠퇴하고 있고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누구나 다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으면 그걸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대로 전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우리가 롱테일이라는 얘기, 롱테일 법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폐업률이 늘었지만 2030 소상공인 창업률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이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소상공인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이 만드는 따뜻한 동네가 결국 경제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뭔가 이게 감성적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따뜻함이 함께 묻어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신이 있어서 딱 그 차에서 퇴근하실 때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대한민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라이콘 프로젝트를 아주 가열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동행 축제도 지난달에 하셨죠. 네, 매출 목표 8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행 세일이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중소기업 제품 그럼 선입견들 다 있으세요.
품질이 안 좋다, 뭐 디자인이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질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세일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 축제로 바꾸고 또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 같이 가자라고 해서 함께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1조 5천억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민간 유통계에서도 관이하는 이런 소비 촉진 행사가 이 정도 매출이나? 라고 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저희가 3조를 잡았었고요. 3조. 네, 3조를 잡았고요. 3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 국민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 금 모으기 캠페인이 아니라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해보자. 그래서 지역 축제랑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8천억이 목표인데 달성하고 1조 가까이 찍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9월 달에는 저희가 해외에 있는 나라 한 곳이랑 네. 같이 글로벌하게 동행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조를 목표로 했으니 네. 한 5조 정도 나오겠죠.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태원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죠.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초기부터 이런 그 상인들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라고 이런 명명도 하셨고, 자,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한번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는 온 국민이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 다른 이 슬픔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게 상권이 죽으면서 그 이태원 상인들 대부분이 또 생계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사고가 직접적으로 난 지역의 상권은 거의 문을 닫고 매출이 감소가 아니라 제로를 찍고 있는 가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는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저희가 깃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회복을 지원할 예산이 사전에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고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그곳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인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회복시킬 명분이 있으니 들어가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원스톱 지원센터도 만들고 재무적인 부분이나 어떤 세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이하는 상권 회복으로는 진행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도 찾아가고 중소 스타트업도 찾아가면서 기획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헤이 이태원입니다. 근데 대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은 있지만 되게 조심스러우셨고요. 대부분 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이태원을 회복하기 위한 알림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큰 기업들이 동참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태원 상권은 한 85% 정도 사고 전에 비해서 올라갔고요. 특히 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은 저희가 60%, 70%대까지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는 회식 챌린지에 동참해 주셔서 이태원에 가서 회식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서 앞으로 내가 이것만은 꼭 어떻게 한번 이뤄내겠다 그런 각오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20년 동안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벤처인으로 살았던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처의 장관으로 왔더니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지 올해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생이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문제점들 이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듣고 제가 느꼈던 많은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